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딴 게 아니고 제가 얼굴에 점을 좀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재생 테이프를 붙여서 조금 이렇게 보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으로 이제 저를 보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과정에서만 그렇고요. 다음 과정에서는 이제 뭐 다 정상으로 돌아가니까요. 좀 그거는 양해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건 이제 부동산 개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할게요. 이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활동과 그 다음에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또는 뭐 부동산 시장을 연구한다 해도 뭐 비슷한 말이 되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제 의사결정 분야와 의사결정 지원 분야, 그 다음 정보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사결정 분야죠. 의사결정 분야에 딱 세 가지죠. 그래서 이제 투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 개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 개발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투자한다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건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으로 얘기하면 거의 이제 수요에 가까운 거고요. 개발은 이제 공급에 가까운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워낙 고가품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됐든 공급자가 됐든 전부 다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요? 금융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죠. 그래서 투자론 배웠고, 그 다음 금융론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 뭐야? 개발이에요.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이 개발업자 또는 부동산 공급자, 개발업자,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이 부분을 배우는 거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자,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토지와 건축물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을 결합해서 실제로 상품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생산하는 행위를 부동산 개발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또 보면 넓은 뜻으로는 관리를 포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관리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목적이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케팅하면은요. 우리는 마케팅하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분양. 하나는 뭐야? 임대입니다. 그러면 분양 아니면 임대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분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임대를 하는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임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을 관리해야 돼요. 그럼 뭐가 들어오냐? 관리라는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관리라는 거. 그럼 부동산 개발은 여기까지죠. 관리까지. 넓은 뜻에서. 근데 주로 이제 개발하면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을 결합을 시켜서 뭐 주거용이 됐든 상업용이 됐든 공업용이 됐든 이렇게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개발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용어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용어부터 좀 합시다. 이 용어인데요. 이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2차에서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법 또는 이걸 이제 도시정비법이라는데요. 이걸 배웁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시행자라고 나와요. 시행자. 시행자라고 나와요. 중요한 말이죠. 시행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는요, 사업주체라고 그래요. 사업주체. 그 다음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건축주라고 그래요. 모두 같은 말이에요.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다. 그러면 결국 시행자나 사업주체나 건축주나 비슷한 말이에요. 이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개발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용어를 좀 용어의 정의를 내리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리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뭐라 하냐?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표현해요. 또는 뭐라고 하냐면 디벨로퍼라고 그래요. 부동산 디벨로퍼. 그래서 디벨로퍼라 합니다. 부동산 디벨로퍼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럼 디벨로퍼가 뭐예요? 개발업자. 그럼 개발업자가 시행자 또는 뭐야? 건축주 또는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업자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분들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시행과 시공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양가로 2번에 보면 여기 시행자라고 나오죠. 개발업자가 시행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과 시공을 구별하셔야 돼요. 시행과 뭐라고요? 시공.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시행은 뭐고 도대체 공은 뭐냐?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시행을 의미하는 거죠. 시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시행과 시공을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시행을 의미하지 시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원가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어차피 부동산 개발업자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사비가 들어가요. 원가, 생산비가 들어가죠. 그걸 우리가 흔히 분양 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분양 원가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겁니다. 하나가 뭐야? 땅을 사야 돼요. 그래서 토지 매입비, 그 다음에 공사비가 들어가요. 보통 이제 평당 얼마냐 이렇게 치죠. 표준적인 건설비를 하는데 뭐 철근 콘크리트조는 이제 뭐 지금 철근 콘크리트조 아파트의 경우죠. 한 800만 원 들어갑니다. 평당 건축비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그건 600 정도 들어가요. 평당 건축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 개발업자도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받는 게 뭐야? PF라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을 대부분 다 받아요. 그래서 이제 PF 대출이라는 걸 제가 금융에서 설명 아직은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강좌이기 때문에 소개 안 했는데 다음에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는 이제 강의를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뭐를 보냐면 PF 이제 뭐 자산담보부 기업보험 ABCP로 말미암아 그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강원도지사가 이제 그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 쓴 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증을 섰으니까. 근데 그걸 거절했죠.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났었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 PF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 해드릴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대출을 받으면 뭘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죠. 그래서 세 가지가 부동산 개발업자가 인식하는 가장 큰 분양 원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땅가, 그 다음에 뭐요? 공사비, 그 다음에 이자. 이 세 가지.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할게요. 자, 이제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건축법이니까, 이 건축 쪽.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갑이 있습니다. 갑이 이제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건축주, 다시 말하면 이제 이자가 뭐가 돼요? 부동산 개발업자가 되는 거죠. 부동산 개발업자가 건축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뭘 사야 돼요? 갑이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예, 그래서 소유권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제 이 갑이 어떻게 해요? 땅을 매입해요. 이 땅을. 그래서 토지 매입비.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공사 전체 분양 원가의 50% 정도가 뭐야? 땅값이에요, 이게. 그럼 당연히 갑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갑이 뭐가 돼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럼 결국 토지 소유자나 개발업자나 건축주나 시행자나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시행권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상식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곧 뭐야? 시행자이다. 그럼 땅을 사야 되니까 당연히 뭐야? 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돼요. 자금 조달을 하는데 이 자금 조달 누구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되는 거. 갑. 이 갑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 조달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는 뭐 PF, 뭐 브릿지론 받고 뭐 이렇게 실무에서는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갑이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부지를 매입한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이제 뭐야? 갑은 누구에게? 이제 이거 설계사무소가 있어요. 건축설계사무소. 그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 도면이 나와요. 설계도서. 설계도면이 나와야 돼요. 이 설계도면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설계사무소에 이제 뭐야? 도급을 줍니다. 이걸 도급이라고 그래요. 도급. 이제 전문 용어죠. 그래서 도급, 수급.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계약편에 도급 계약이라고 배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발주를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오더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 이 설계사무소에 도급을 합니다. 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강남구 서초구 여기 서초구죠. 서초구 방배동 지번 100이다. 그럼 방배동 지번 100 확보가 됐으니까 이 땅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돼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이 나옵니다.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서초구청이죠. 서초구청에서 뭘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를 받아요. 요 건축 허가 받은 설계도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를 이제 받으면은 이 도면대로, 이 설계도면대로 이제 뭐야?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이 허가를 받은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갑은 또 도급을 줍니다. 누구에 도급을 주느냐?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는 거예요. 여기가. 요 건설회사가 뭐예요? 요거를 우리가 시공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시공자다. 여기가 시공자가 되면 여기는 뭐가 돼요? 시행자가 되겠죠. 시행자. 여기 시행자. 여기는 뭐야? 시공자. 시행.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시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금 조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그 사업의 리스크는 위험은 갑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건설회사는 이 설계 도면을 보고 이제 뭘 내요? 견적을 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견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인테리어 새로 하실 때 인테리어 업자가 어떻게 돼요? 견적 낼 때 집에 꼭 와보죠? 와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몇 평이냐, 실평수가 몇 평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34평 정도 되죠. 주거 전용 84. 그럼 주거 전용 84제곱미터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4평대 아파트예요. 근데 이 34평은 이제 뭐까지 포함된 거냐면 주거 공용 면적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평수를 우리가 이제 전용 면적이라 하죠. 그럼 전용 면적은 약 25평 정도 나와요. 이게 34평짜리 아파트가 전용 면적은 이제 24평 정도 5평 정도 나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용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전용 면적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게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전용 면적이라고 나오죠. 전용 면적. 이걸 이제 우리가 실평수라고 그래요. 실제 평수.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몇 평대 아파트다라는 거, 이건 공급 면적이에요. 그래서 공급 면적. 이 공급 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전용 면적 플러스 그 다음에 주거 공용 면적. 이게 더한 거예요. 공용 면적이죠. 죄송합니다. 주거 공용 면적.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34평이다. 그럼 이게 한 25평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34평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몇 평이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주거 공용 면적이 9평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럼 이 9평에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여기 뭐요? 복도, 그다음에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합해서 이제 34평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자, 이 용어입니다, 용어.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요 공급 면적 갖고 몇 평대 아파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전용 면적은 이제 실평수, 요거 쓰는 면적 전체 이제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사용 가능한 면적을 뭐라고 그래요? 전용 면적 실평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이제 보세요. 용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해가지고 실측을 합니다. 몇 평이냐? 이게 다 본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 인테리어 업자가 견적을 못 내요.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 건설회사가, 시공자가 이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야? 견적을 내요. 그럼 평당 건축비는 얼마다? 이제 이게 이제 바로 공사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 와서 그럼 갑이 땅을 샀죠. 그럼 토지 매입비. 그 다음에 이제 갑은 시공업자에게 공사비를 줘야 돼요. 공사비. 그 다음에 당연히 갑은 어떻게 대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에 와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을이라 합시다. 그럼 을은 어떻게 돼요? 이 갑의 땅에다가 방배동 지번팩에다가 뭐가 올라가요?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진척도에 따라서 갑은 을에게 뭘 줘야 돼요? 공사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를 목적으로 시공업자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시공업자는 그냥 공사비 하나만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갑이 이제 을에게 공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공사비 지급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 을은 뭘 행사하는 거예요?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유치권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사비 달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다 해서 건물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올라가서 준공이 됐다라고 하면 갑은 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비를 다 지급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사용 승인이라고 그래요. 건축 신고, 건축 착공 신고, 허가, 건축 허가, 착공 신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준공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그럼 준공이 떨어져야만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찌됐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건축법 배우고 그러면은 뭐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제 을에게 공사비를 다 줬으니까 땅도 누구 거요? 갑. 그럼 건물도 누구 거요? 갑게 됩니다. 갑게. 그러면 전부 다 갑의 명의가 되는 거죠. 최초 이제 소유권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상가주택이라 한다면 상가주택의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거죠. 그래서 갑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갑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돼요? 분양을 하겠죠? 분양을 합니다. 이거 분양을 하겠죠? 분양을 하게 되면 잘 써야 되는데 분양을 합니다. 그럼 분양하면 이제 분양 대금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 분양 대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럼 여기하고 차액이 뭐가 돼요? 분양 원가가 있죠. 분양 원가. 있죠? 그럼 요 갭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요 갭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 갭을 우리가 개발 이익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개발 이익. 그러니까 따라서 이 개발 이익을 노리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갑이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간단히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중개업을 하게 되시면은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예요? 요 갑을 우리가 이제 시행자라고 이게 바로 부동산 개발업자 개발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좀 했고.
그 다음에 좀 보면 이제 개발의 주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거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1섹타, 1섹타, 3섹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1섹타는 도대체 뭐냐? 1섹타는 예를 들어서 뭐 국가라는 건 이제 중앙 정부를 얘기하는 거요. 지자체, 그다음 LH공사, SH공사, GH공사 등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배울 때는 이걸 다 일일이 나누는데 우리는 그냥 퉁 쳐서 이거를 공공이라고 해요. 뭐란다? 공공. 그러면 이 시행자가 공공이 되는 거예요. 공공. 그럼 공공이 이제 뭐야?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공적 주체인 공용개발이라고 해요. 공용개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많이 하냐면 LH공사가 제일 많이 합니다. LH공사가 많이 하는데 이걸 무슨 개발이라고 그래요? 공용개발. 그래서 몇 섹터라고 그래요? 1섹터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섹터는 민간이에요. 민간 개발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합이 그렇죠? 재개발 조합 또는 재건축 조합이 시행자가 됩니다. 또는 민간 건설업자가 이제 그 시행자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탁회사가 이제 이게 이제 개발 신탁이라는 건데요. 신탁회사가 이제 이 섹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민간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공용개발, 민간개발, 1섹터, 2섹터. 근데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개발하면 민간 개발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 개발. 요거. 3섹터는 뭐냐면 민관합동이에요. 그러니까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도시정비법을 배울 거예요. 공법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제 자꾸만 공법 얘기해서 이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하는 분들은 조금 불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6과목을 다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를 하시면 뒤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학교는 편안해집니다. 이게 서로 6과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6과목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정비법에서 뭘 배우느냐?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동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시행. 공동시행은 뭐냐면요. 조합과 지자체, LH 공사 등과 같이 하는 거예요, 시행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공동시행이라고 그래요. 그럼 조합은 뭐야? 민간이죠. 민간.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 등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 지자체가 되잖아요. 또는 LH공사. 이걸 뭐라 우리가 퉁쳐서 공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간과 공공이 같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3섹터 민관 공동 출자 개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표현해요. 용어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민간 개발에 좀 달리해서 민간 개발을 좀 먼저 봅시다. 요 민간 개발에 보면은 이제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 제가 아까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자체 개발 사업이에요. 미리 좀 봅시다. 자체 개발 사업. 이제 보세요. 토지 소유자, 시행자가 기획을 하고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부지를 확보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시공업자에게 도급 발주한 다음에 건물이 준공되면 공사비 준 다음에 건물 인도받는다. 그래서 3번 토지 소유자가 명의로 완공된 부동산을 분양 후 분양대금을 획득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갑이 자기 자금 조달해서 땅을 확보한 다음에 도급 발주 주고 공사비 주고 건물 인도받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건물도 누구 거요? 갑. 토지도 누구 거요? 갑.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야? 분양처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처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분양대금이 누구한테 획득돼요?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을 사니까 분양자는 누가 돼요?
바로 갑이 되겠죠. 갑이 이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갑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흔히들 이거를 분양자라고 그래요. 분양자. 분양자가 이제 부동산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매도인이죠, 이게.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선분양하는데 분양을 받는 자가 있잖아요. 분양을 받는 자. 분양을 받는 자가 이제 누가 돼요? 분양 처분하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들 수분양자. 분양을 받는 자. 그럼 이 자들이 이제 분양 계획을 맺는 거죠. 그럼 분양자는 갑이 되고 만약에 을이 이제 수분양자가 돼서 을이 이제 뭐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인도받는 거죠. 그럼 소유권 이전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수분양자라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비로소 나오는 게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또 이게 세밀하게 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또 여러분 힘드시니까 그냥 용어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분양자. 분양자라는 게 뭐야? 공급하는 자. 그럼 수분양자, 분양을 받는 자. 이게 받을 숫자거든요. 이렇게 실무에서는 분양자, 수분양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고 계시면 좋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결국 이게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건데 결국 갑이 자금 조달해야 돼요. 자금 조달하고 그다음 뭘 해야 돼요? 토지를 확보하고 그렇죠? 공사비 지급해야 돼요. 이걸 다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갑이 하는 거예요. 갑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대금도 당연히 누구한테 들어와요? 갑에게 귀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건 이제 배우겠지만 굉장히 위험이 큰 겁니다, 이게. 이게 사업이 보통 2, 3년 걸려요, 이게. 웬만한 그 상가주택 하나 올리는데도 2,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2, 3년 걸려서 이 정도 되면은 만약에 만약 경기도, 서울 말고 경기도권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산이나 뭐 분당, 또 김포 또는 파주, 구리시 이런 안양 이런 데서 만약에 한 4층짜리 상가주택 하나 올리는데 얼마 정도 드냐면 전체 다 합해서 땅값하고 공사비까지 해서 대략 한 30억 정도 들어가요, 여러분. 규모 작은 것들. 그러면 약 30억 정도의 분양 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0억이 누구 애 이름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갑이 부담하는 거예요. 왜냐? 미분양이 터질 수 있잖아요, 미분양. 그럼 미분양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갑은 파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돼요? 갑이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익도 누가 부담해요? 갑이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보세요. 자체 개발 사업은 개발 이익, 그 다음에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해요? 시행자가 다 부담해요.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위험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금 조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금 조달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 못하죠. 커서 특히 위험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굉장히 위험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되죠. 이게 자체 개발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요. 시험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토지 소유자라고 나와요. 뭐로 나온다?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가 뭐야? 갑, 요 시행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발 이익 이제 이거부터 해야 되겠죠. 모든 개발 이익을 누구한테 귀속된다? 토지 소유자. 모든 개발 위험도 누구한테 귀속된다? 토지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과 그다음에 위험이 전부 다 토지 소유자에게 다 귀속되는 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자체 개발 사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그렇게 어렵고 그런 내용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중개사 공부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 깜짝 놀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걸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제 나중에 중개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분양 대행도 한단 말이에요. 분양 대행.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작은 것들 이런 분양 대행을 하거든요. 규모 큰 아파트는 이제 전문 분양 회사들이 있는 거고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은 지역의 중개업자들이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 중개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이제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시험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 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자체 개발 사업이 됩니다. 자, 이제 됐고요. 돌아갑시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죠, 이게. 이게 이제 많은데, 그 다음에 요거 순서인데, 요 순서가, 이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본고사에. 요 순서. 모의고사는 이제 잘 나올 거예요. 100%입니다. 모의고사는. 그래서 이제 요 순서. 근데 이거는 이제 앞글자 따갖고, 외우는 건 뭐랄까요? 좀 막무가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요걸 보고, 우리가 요 순서를, 이제 잡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개발업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 전체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이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단계예요? 여러분, 아이디어 단계예요. 구상 단계.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올릴 때 보통, 뭐냐면 판상형이라고 그래요. 흔히들 얘기하는 거, 판상형. 이거 판상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담뱃감 모양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죠. 판상형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발코니가 이제 2개가 나옵니다. 베란다라 하죠, 여러분들 흔히들. 근데 베란다라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고요. 발코니라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발코니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법률 용어는 발코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법 시간에 배우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앞 발코니가 나오고 뒷 발코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방마다 다 발코니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건 뭐야? 판상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맞바람이 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즘 뭐로 많이 올라요? 타워형으로 올려요, 타워형. 타워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돼요? 타워형은 맞바람이 칠 수 없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2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판상형이 있고 타워형이 있는데, 요즘 고층으로 올라가는 이제 50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타워형이에요. 이게. 근데 타워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은 건 판상형인데 타워형으로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요즘 여의도나 또는 강남 또는 성수동 쪽에 뭐가 올라가냐면 한 50층 정도 되는 고층 아파트가 주상복합이죠. 아파트 올라갔는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하나 갤러리아 포레, 어디냐, 서울숲 옆에 있는, 여러분 성수동 가면 서울숲 있죠? 서울숲 옆에 보면은 이제 하나 갤러리아 포레, 또는 아크로 리버 포레, 있는데, 또는 거기 가면, 이런 고층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타워형이에요. 이게 타워형. 자, 어찌됐건 간에, 판상형을 할 거냐, 타워형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타운하우스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다양한 상품의 어떤 유형들이 있단 말이죠. 주상복합으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다 아이디어 단계라고 그래요.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쁘면 어떻게 돼요? 미분양됩니다, 잘못하면. 근데 이제 항상 사업할 때 뭘 확보해야 돼요? 부지를 확보해야 돼요, 부지. 부지를 확보하는데요. 이 부지를 확보하기 앞서 이제 사업을 할 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지 확보 전에 예비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대충입니다. 대충이냐 개괄적으로 대충이죠. 대충 분양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까. 그 다음에 분양가가 얼마나 될까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이걸 따져보면 요게 이제 뭐가 돼요? 요게 수입이 되겠죠. 요게 비용이 되겠죠. 이걸 한번 고려해 보는 거예요. 고려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뭐가 더 커야 돼요? 수입이 더 커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대충 하는 거예요. 왜 대충 할 수밖에 없느냐? 땅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기본입니다.
땅이 확보가 돼야 돼요. 땅이 정해져야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땅값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마다 다 땅값이 다르니까 땅값이 나오고 땅의 조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설계 도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건축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뭐 이게 같은 비슷한 땅일 2종 일반도 있고 3종 일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런 어떤 땅의 내용을 보고 정확한 분양 원가와 분양가를 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땅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땅을 찍기 전에는 어떻게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대충 해본 다음에 여기에 대충 한다. 그럼 예비적 타당성이에요. 그리고 땅을 찍는 거예요. 돈이 된다 이거죠. 그 땅을 찍고 난 다음에 타당성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로소 여기서 할 거다 안 할 거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개발업자 시행자는 나 이 사업 밀고 간다 라고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부지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찍고 아직 땅을 이제 아직 매입은 한 건 아닙니다만은 매입하기 위해서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토지 그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요? 어느 정도 이제 그 확보된 상태에서 토지가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 거다 말 거다가 결정이 돼요. 왜 그러냐? 땅이 딱 정해졌잖아요. 어디요? 방배동 지번 100이다 라고 하면 정확한 매입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매입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 여기 이제 그 용도 지역을 보고 정확히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면은 건축 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임대 면적이 얼마큼 또는 분양 면적이 얼마큼 나올 수 있는 이 건축물을 어느 규모로 건축할 수 있겠구나. 그럼 이 규모에 의해서 이제 건축비가 공사비가 뽑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임대료가 됐든 분양가가 됐든 이 지역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배동하고 여기가 이제 방배동하고 여기 방배동인데 방배동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사당동하고 어떻게 분양가가 같겠어요? 또는 임대료가 어떻게 같겠냐고. 그러니까 찍기 전에는 이게 정확히 우리가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때 비로소 땅을 찍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분양 원가, 분양가를 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투자론 시간에 배웠는데 현금 흐름 분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용가법이나 또는 내부 수익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산정할 수가 있어요. 드디어. 왜요? 정확히 다 나오니까. 예상하는 거죠. 이걸 해서 순용가 0보다 크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다. 그러면 선택이죠. 가는 겁니다. 사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이 부동산 개발한다는 건 사업비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그 3, 4층짜리 그 상가주택 하나 올리는데도 땅값에다가 공사비까지 합하고 이자까지 합하면 한 30억 정도 들어가요. 이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도시형 예를 들어서 한 도시형 생활주택 예를 들어 한 10층짜리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뭐가 있냐면 또는 상가를 올린다. 그러면 이거는 땅값에다가 공사비까지 하면 300억, 400억, 500억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대출 안 받고 못 하죠. 그래서 금융이 먼저예요. 항상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받아서 땅에 대한 중도금, 잔금 치르고 소유권을 이제 확보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돈을 가지고 공사비 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먼저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건설. 자, 시공업자에게 도급발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준공이 되면 마케팅인데 물론 준공 전에 다 선분양하죠. 마케팅인데 우리는 마케팅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임대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요? 분양이라고 그랬죠. 임대 아니면 분양. 그러니까 임대 아니면 분양이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분양이니까 끝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딱 분양하고 분양치고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아이디어.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오고요.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아파트 어떻게 설계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설계가 허접하고 그럼 분양 안 돼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그 건설회사들이 이제 시공업자들이 있는데 시공자들 선정 들어가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데가 있어요. 예를 한남동이라든가 요즘 핫한 데가 이제 한남동이죠. 한남동 재개발. 그 다음에 흑석 재개발. 그 다음에 방배동 이쪽은 주로 재건축이죠. 이런 재건축할 때 시공자, 건설회사들이 100년을 써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자가 없는 또는 100년을 버틸 수 있는 아파트를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약정을 합니다. 또는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 어떤 기법들이, 공사 기법들이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사업하겠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부지,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1번이고 부지가 2번입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비적. 뒤에는 뭐야? 타당성. 그렇죠. 따라서 예비적은 부지 찍기 전에 부지 찍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야죠. 타당성.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죠. 그래서 돈이 먼저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말이 먼저, 여러분 말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아니, 돈이 먼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로는 네, 이거 사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됐고, 다 필요 없고, 계약금 걸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금 걸어놓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말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말은 필요 없고 우리는 뭘 걸어라? 계약금, 돈 걸어라 이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술값 내가 낼게. 그리고 술값 안 내면 말짱 꽝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야? 술값 내는 사람들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가서 술값 낸다고. 뭐가 먼저요? 돈. 그 다음에 건설. 우리의 마케팅, 마무리. 우리는 마무리가 분양. 아니면 임대. 이러면 이제 딱 떨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거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얼추 이해하고 딱 외울 거냐? 그럼 안 잊어버리죠. 아니면 막무가내로 앞글자 따서 외울 거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앞글자 잘 안 땁니다. 꼭 필요한 부분 빼고는 그냥 웬만하면 이해하셔라.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아이디어 있고, 부지모색 있고, 부지모색 전에는 예비적 타당성. 부지모색 다음에는 타당성. 그 다음에 돈, 금융, 건설, 마케팅.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4번은요. 여러분이 참고로 좀 알고 계세요. 참고로. 이제 이거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하면 주택건설 사업자가 됐든 부동산 건설 사업자는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이제 PF 대출로 전체 들어가는 거에 한 30%를 전체 분양 원가의 30%를 PF 대출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분양 들어가요. 선분양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수분양자가 납입하는 중도금 잔금으로 70%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충당합니다.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분양을 하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 선분양에서 선분양을 하거든요. 선분양이라는 건 이게 뭐예요? 준공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분양해서 중도금 잔금으로 전체 분양 원가 공사비의 70%를 충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선분양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미분양이 터졌다. 공사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분양 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상 걸렸죠, 지금. 비상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부동산 이 개발업자는 엄청나게 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이 부담.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법률적 위험이에요. 법률적 위험. 그 다음에 무슨 위험?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용 위험인데, 자, 그럼 이걸 좀 간단히 상식을 좀 만들어 봅시다. 항상 뭘 알아야 되냐면 이 공사기간. 요걸 알아야 돼요. 공사기간. 요거를 뭐라 그래요? 공기라 합니다. 약칭. 그래서 이 공기라 하고요. 이거를 뭐 개발기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본고사에서는 개발기간, 뭐 공사기간, 뭐 들쑥날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상식처럼 아셔야 돼요. 이제 아파트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자, 입주자 모집 하잖아요.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그럼 분양 신청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거 보면 분양 신청해서 당첨이 됐다. 그럼 당첨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동 호수가 결정이 돼요. 몇 동 몇 호. 이게 분양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분양계획을 체결합니다. 분양계약 체결하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그럼 분양계획 체결하고 입주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보통 3년 걸립니다. 3년. 이게 3년 걸리는 거예요. 3년 후에 입주입니다. 3년 후에 입주. 그러면은 이 분양계획 하기 전에 이미 이 시행자는 그 앞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 단계. 그 앞 단계까지 다 합하면 공사 기간은 몇 년 잡아요? 이거 한 5년 잡는 거예요. 최소한 5년. 보통 보통 이제 그 5년 7년 걸립니다. 이게 전체 기간이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공사 기간이라. 근데 이 공사 기간은 이 정해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정해진 기간. 이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나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분양 원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아파트 보면은 이제 이게 타워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타워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올라갈 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타워라 하는데요. 이 타워 같은 것도 전부 다 렌트예요, 여러분. 이게 다 렌트입니다, 렌트.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 렌트로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세워지면 그때부터 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이 이게 타워가 이 크레인 타워,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죠. 타워 크레인. 이 타워 크레인이라 하거든요. 그럼 타워 크레인이 가능한 짧게 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공사 기간이 지체되면 어떻게 돼요? 타워 크레인이 뭐야?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다 돈 나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끝나서 잔금을 치러야만이 은행빚을 퉁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질질 끌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이자만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개발업자는 시행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공사가 지체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광주에서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현대 아이파크가 현대 산업건설이죠. 현대 산업개발 현산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현산 아이파크죠.가 이제 그 재건축을 시공을 받았는데 아파트 올라가다가 중간에 무너졌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공사기간 단축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공사기간 단축시키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면 양생도 안 됐는데 계속 올라가다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왜요? 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공사기간을 줄여야 돼요, 이게.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비가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줄이려고 그러려다가, 아파트 몇 동이 그냥 무너진 거 아니에요. 다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해서 이제 제가 배경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